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감정평가사 회계학 기출문제를 풀어볼 이재휴 세무사라고 합니다. 네, 만나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그 기출문제를 풀어보기에 앞서서요, 제가 간단하게 좀 몇 가지 좀 전달사항 좀 말씀드리고 진행해볼까 합니다. 간단하게 오리엔테이션 먼저 진행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제가 이 기출문제 풀이반 준비를 하면서 이 수업을 과연 어떤 분들이 듣는 게 효율적일지 제가 그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먼저 이 수업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제가 준비를 했는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첫 번째로는요. 지금 객관식 강의는 다 들었는데 지금 뭔가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있어요. 뭔가가 부족하고 마음이 불안하고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물론 모든 지금 수험생분들이 그렇게 했지만은 이런 분들 중에 약간 지금 좀 최종 정리를 좀 원하시는 분들. 네. 먼저 이런 분들이 들으시면 효율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객관식 강의를 안 들었어. 나는 기본 강의만 들었어. 하지만 명과락이라는 그 일말의 희망이라도 좀 잡고 싶으신 분들. 네. 명과락. 네. 결국에 이 두 분들의 공통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뭐냐면요. 빠르게 1회독 하는 게 필요한 거예요. 이 기출문제의 풀이라는 거는요. 이 기출문제는 40문제가 회계학 전범위에 걸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다 풀면은 전범위를 한번 훑어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4개년도, 5개년도치를 다 풀면은 회계학 진짜 전체에 대해서 빠르게 1회독 할 수 있는 효과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빠르게 1회독을 해서 최종 정리하시고요. 빠르게 1회독 해서 거기서 본인이 필요한 부분만 딱 가져가서 명가락을 목표로 해서 목표 한 바를 이루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 강의를 들으면 효율적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은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제가 강의는 어떤 식으로 구성을 했는지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이런 분들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는 사실 기출문제 풀이를 그냥 단순하게 뭐 문제만 푸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뭐 이건 이렇게 해서 더하세요, 곱하세요, 나누세요 이렇게 하면은 한두 시간이면 다 풀 수 있죠. 근데 그렇게 하면은 이런 분들한테는 전혀 도움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성을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먼저 좀 여러분들이 평소에 조금 잘 부족하신 부분들, 좀 어려워하셨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좀 설명을 해드리고요. 이러한 회계 처리가 왜 나오는지 기본적인 설명을 한 다음에 전체적인 그 문제의 흐름을 잡고 그 문제의 포인트가 뭔지 이렇게 기출문제를 죄송합니다. 풀어볼까 해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를 푸실 때 뭐 간단한 계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조금 여러분들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 몇 프로 뭐 연금 현가계수 곱하세요. 뭐 감가상각 이렇게 나눠서 얼마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계산기로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한테 맡길게요. 요걸 위주로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강의 시간이 조금은 좀 길어질 수가 있어요. 예. 강의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고 이 제한된 시간 안에 좀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제가 중간에 이렇게 막 말이 빨라진다거나 글씨가 막 날아다니는 건가 그런 것들은 좀 이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그래서 해설에는 최대한 제대로 정리하려고 했기 때문에 글씨가 너무 날아다니는 것들은 좀 해설을 좀 보고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저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최근 감정평가사 회계학에 대한 흐름과 앞으로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공부를 하셔야 될지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보시면은 감정평가사 회계학 최근 기출 빈도라고 해서 나눠드린 파일이 있거든요. 자, 그 파일을 먼저 보시면은 자, 그 파일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거 먼저 보시면요. 자, 최근의 감정평가사 회계학은요. 일단은 말문제의 비중이 갑자기 줄어들었죠.
2020년도부터 갑자기 말문제 비중이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요거는 무슨 의미냐면은 여러분들한테 시간 압박을 줘가지고 변별력을 기르겠다는 소리거든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시험 보다가 딱 5분 남았을 때 말 문제는 그냥 훅 읽어보고 아 이거 맞는 거 같은 거 많이 봤던 문장들 찍으면은 한 3-4문제 금방 풀 수 있어요. 하지만 계산 문제는 5분 남았을 때는 손도 못 댑니다. 예. 그렇게 해서 시간 압박을 말 문제를 줄여서 시간 압박을 줘서 회계학을 평소에 좀 충실하게 공부하셨던 분들이 유리할 수 있도록 변별력을 줬다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로는 이제 중급 회계는 사실 이제 재무회계는 약간 상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제가 나눠드린 프린트물에서 보면은 약간 복합 금융상품 밑으로는 약간 중급 회계 하라고 보거든요. 이 중급 회계 하에 해당하는 부분이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비중이 늘어나고 있고요. 중급 회계 상에 해당하는 부분요. 말 그대로 난이도가 이렇게 높아지고 있어요. 난이도가 높아지고 있어요. 자, 이거 역시 변별력을 주기 위함이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은 뭐 유형자산이나 재고자산이나 개념 재개 이런 것만 풀어도 사실 꽈락을 면하기에는 충분했어요. 옛날에는 그냥 앞부분만 공부해도 꽈락을 충분히 면할 수 있었는데 요 부분을 어렵게 내고 요 부분의 비중을 높였다는 얘기는 결국 꽈락을 넘기려고 요것만 공부하신 분들은 약간 명가락을 방지하고 회계학을 충실히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은 합격할 수 있게끔 변별력을 줬다고 밖에 해석할 수가 없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냐? 자, 원가관리 회계는 보시면은 언제나 그 전범위에 걸쳐서 골고루 출제가 되는데 언제나 항상 문제 난이도는 평이합니다. 이것도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 똑같은 얘기예요. 예. 옛날 원가관리 회계는 여러분 10문제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원가관리 회계 전부 다 버려도 이것만 공부하신 분들은 충분히 꽈락을 면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 앞으로는 원가까지 충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이 유리해지게끔 원가는 이제 평이하게 내고 중급 회계 하 비중 높이고 얘는 어렵게 내고 그렇게 되는 게 지금 현재 회계학의 추세예요. 자, 그렇다면은 어째서 변별력을 주고 싶어서 안달해졌을까 출제위원들이. 보시면은 2020년도 이제 시험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2020년도 회계학이 진짜 난이도가 어마무시하게 나왔습니다. 예. 정말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 건데 2020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갑자기 1차를 지원하신 분들이 2,500명 정도로 굉장히 많아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차부터 좀 사람들을 떨어뜨려서 변별력을 줘야겠다. 그 중에 회계학이 변별력 주기에는 가장 적합하니까 여기다가 이제 폭탄을 날려본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어요. 제가 이때까지만 해도 20년도 기출문제 보고 나서는 야 이거 너무한다. 앞으로는 다시는 이렇게 나오기 쉽지 않겠다. 이렇게 맨 처음에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2021년도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은 지금 현재 21년도 현재 지금 지원하신 분들이 한 4,5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좀 굉장히 충격을 받으면서 제가 했던 생각을 완전히 다 뒤집어 버렸습니다. 예. 앞으로 회계학은 2020년도보다 어려우면 어려웠지 더 쉬워지진 않을 거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면은 이만큼 지원자 수가 늘어났으면은 결국에 변별력을 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앞으로 회계학은 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 이렇게 어려워질 거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 흐름대로 공부하시면 되세요. 중급회계 화 쪽 열심히 보시고요. 원가관리 회계도 가져가시고요. 결국에 무슨 말이냐면은 결국에는 범위를 넓혀야 된단 말이죠. 범위. 앞으로 회계학은 특정 부분만 공부해서는 어려워질 거다. 결론적으로 범위를 넓혀서 가져가셔야 된다. 이 범위를 넓히면요.
결국에는 회계학이 아무리 어려워도 모든 파트가 어렵게 나올 수는 없어요. 예. 모든 파트가 어려울 수는 없고 그 중에 분명히 쉽게 나오는 파트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범위를 넓혀서 쉽게 나오는 파트를 골라내는 연습을 하는 게 앞으로 회계학의 핵심이 될 겁니다. 범위를 넓혀서 쉬운 문제를 골라낼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회계학의 앞으로의 학습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런 분들 중에 지금 나는 아직 범위를 넓히지 못했어요. 아직 이거 준비 하나도 안 됐어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고민이 있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강의에서 최대한 이쪽은 최대한 문제 푸는 틀을 잡아드릴 거예요. 문제 푸는 틀을 최대한 잡아드릴 테니까 그 틀 안에서 집어넣는 연습을 기출문제를 가지고 많이 해보고 들어가세요. 결국에 이 파트들은 문제 푸는 틀이 딱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 틀을 잡아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넣는 연습을 많이 하고 들어가시면은 그래도 목표하신 바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회계학 범위를 넓힐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실 때의 마음가짐 같은 거. 이제 사실은 저도 이제 세무사 시험을 봤지만은 제가 1차를 3번 만에 붙었어요. 1차를 3번째에 붙을 때 딱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은 내가 너무 첫 번째, 두 번째 볼 때 모든 문제를 풀려고 했다. 너무나 내가 다 알고 가려고 했고 다 풀려고 했다. 이게 문제였거든요. 이 시험은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40문제를 다 풀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시험장 들어가실 때 애초에 회계학은 20문제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나는 20문제만 풀고 나머지 20문제는 찍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가세요. 그럼 이 20문제는요 범위를 넓혀가지고 내가 풀 수 있는 문제만 20문제를 골라서 딱 그것만 푸시는 겁니다. 그것만 풀어서 점수를 맞추는 게 회계학의 핵심이에요. 이거는 1차 시험은 회계학의 1차 시험은 버리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너무 다 풀려고 하지 마세요. 푸는 문제는 쉬운 문제를 골라서 푸셔야 되세요. 그러면은 결국에 범위를 넓혀서 쉬운 문제 찾는 연습하는 거 가장 핵심이 되겠죠.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원가관리 회계. 이거를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원가관리 회계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 푸는 틀이 요것도 정해져 있긴 하지만은 이거는 진짜 아예 픽스돼 있어요. 문제 푸는 틀이 아예 픽스돼 있기 때문에 그 원가관리 회계를 앞으로는 절대 버리지 마시고요. 원가관리 회계를 꼭 가지고 들어가세요. 얘는 원가관리 회계는 10문제를 풀면은 7, 8문제는 그냥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중급회계 같은 경우는 15문제 풀어도 한 8문제, 9문제 맞출까 말까 하잖아요. 훨씬 효율적인 과목이기 때문에 원가관리 회계를 꼭 가지고 가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할 때 원가가 효율적이기 때문에 원가를 먼저 풀고요. 그 다음에 재무회계 계산 문제 풀고요. 마지막으로 말 문제를 푸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할 겁니다. 저 역시 시험을 그렇게 봤었고요. 이렇게 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이제 전달을 해드렸고요. 시간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출문제 풀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